안녕하세요. 발표 토론 과제를 위한 보강 12회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발표 토론 수업을 위한 보강으로서는 15주차 2강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15주차 1강 올린 거는 반팔인데 이제 긴팔이잖아요. 그 15주차 1강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과제를 위한 보강은 군산대학교 강의가 아니라 다른 대학교 강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동영상인데 군산대학교 발표 토론 수업에 써먹을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15주차 1강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다른 수업에서 썼던 준비했던 분량이 다 동이 나서 그래서 이제 15주차 1강을 찍었는데 그때는 딱 15주차에 그 하나만 올리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찬반 토론만 하고 다시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하는 토론을 못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강의 하나를 더 올려야 되게 생겨서 2021년도 2학기 보강을 하나 더 찍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찍어요. 그래서 뭐 6개월 사이죠. 그러니까 지난 학기 말쯤에 찍었던 11강 보강 11강 그리고 지금 2학기 말에 찍는 12강 이렇게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 시스템도 좀 좋아졌어요. 오디오도 좀 나아지고 반년 사이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2021년도 2학기에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강의가 이제 나를 만나서 처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는 첫 강의인 거죠. 그 전에는 뭐 다른 수업에 찍었던 걸 활용했던 거니까. 자, 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플라톤 수업을 하면서 플라톤을 재미있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찰스 칸이라는 학자의 책이 번역이 되어 나와서 마치 플라톤의 책을 추리소설 읽듯이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던져준 어떤 미끼들 철학적 미끼들을 발전시켜서 자신의 어떤 철학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서 플라톤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인 찰스 칸의 해석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하는 수업의 기본 틀을 그러니까 뭐 물론 이 플라톤을 전부 다 이 찰스 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번역되어 나온 책 자체가 플라톤의 향연, 파이드로스, 뭐 중기대화편 정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이런 틀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해오고 있던 차였고요. 앞에를 좀 보면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입장을 갖는 난점을 얘기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어떻게 해석 방향을 잡았는지를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던 철학적 한계를 플라톤이 극복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체계화시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 중에서 몇 가지 대화편들에서 이런 이제 극복 내지는 해석 어떤 그 흔적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변론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미니멈 플라톤 즉 플라톤의 해석이 가장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비교적 소크라테스의 원래 철학적 목소리에 가깝다라고 보고 그 얘기들을 먼저 전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톤부터 시작을 해서 신적인 것에 대한 믿음 없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독실한 믿음, 돈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철학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크리톤이라는 작품이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논박을 했던, 그러니까 변론에서 했던 논박과는 다른 형태의 논박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제 고르기아스에 가면 대인 논증의 형태,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대로 대화를 하잖아요. 플라톤이, 아니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대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논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과 논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도움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긴다기보다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시민들의 영혼을 검증한단 말이에요. 논박을 통해서. 너 영혼이 게으르다. 영혼을 돌보는데 게으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신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인 논증의 성격에 들어가는 거죠. 너는 장군인데 왜 용기를 몰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인 논증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논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상황,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논증을 하는 방식. 그게 대인 논증. 아드호미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왔는데, 고르기아스에서는 여전히 그런 문제는 있지만, 대인 논증과 더불어서 어떤 논제 자체, 문제 자체를 다루는 모습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얘기. 그래서 대인 논증인 소극적 논증, 소극적 논증이라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니까 소극적이라고도 하지만 또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너는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논변 자체의 논박은 덜 효과적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뭐 그런 성격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유비추론도 엄밀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 기술자가 만든 모든 좋은 것들이 질서와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좋듯이 우리의 영혼도 질서와 구조를 갖추었을 때 좋다라는 식의 고르기아스에 나오는 논증이 유비추리인 거죠. 기술자가 만든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 대 질서와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A 대 B는 C 대 D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해봐서 알겠습니다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비유가 안 맞는 부분을 꼬집는 사람들. 그러면 야 그건 여기 논점하고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그게 비유의 한계인 거죠. 비유는 비유하고 싶은 부분만. 뭐가 있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자하고 낙타가 비교가 되는데, 부자는 다리가 2개고 낙타는 다리가 4개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지금 그 논점이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자와 낙타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 거죠. 유비추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건데, 그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어떤 단계로 접어드냐면, 아포리아적 대화편들이 시작된다 라는 거죠. 소극적 결론, 대인 논증을 이용한 소극적 결론과 해당 탁월성에 대한 적극적인 태제를 함축한 주장 간의 긴장이 있다. 좀 전에 나왔던 이제 고르기아스 같은 것도 사실 뭐 그런 성격이 있는 건데, 이 고르기아스만 해도 어떤 특정 덕이 다뤄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고르기아스는 수사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의로운 삶이 좋은 삶인가, 아니면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좋은 삶이냐, 뭐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또는 근본적인 윤리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포리아적 대화편이라는 말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덕목들, 용기, 지혜, 절제, 정의 같은 그런 덕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그 덕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도 드러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개인적인 문제와 별도로 그 덕을 논의했을 때 객관적으로 또는 뭐 일반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이게 이제 논의 선상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아포리아적 대화편이라는 건 뭐냐면, 아포리아는 원래 난제 뭐 이런 뜻입니다. 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부정어예요. 영어로 하면 none, no 뭐 이런 말이고 접두사죠. 포리아는 원래 이제 통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포리아 그러면 통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따라서 막 가고 있었는데 길이 딱 막다른 골목에, 뭐 미로 같은 데서 막다른 골목에 이런 거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시작됐는데 출구는 없는 거죠.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아포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겠는 상황. 그게 이제 아포리아적 상황인 건데, 이 아포리아적 대화편이라는 거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대화 상대자들이 논의를 하는데, 논의를 하다가 어딘가에서 막혀서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손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포리아적 대화편인데, 그래서 이게 참 독특한 거죠.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 하면 4대 성인이다. 뭐 그래서 공자, 맹자, 부처 또 누가 있죠? 예수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물론 이제 공자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알미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냥 소크라테스는 모른다고 다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적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플라톤이 이렇게 택한 아포리아적 대화편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를 한 걸 플라톤이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한 건지,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이제 예를 들어볼 테니까 그걸 좀 들어보세요. 자, 그 큰 제목이 아포리아적 대화편들의 대인론중과 그것에 함축된 탁월성 태제. 사람을 상대로 논의를 하지만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편적인 주제를 탁월성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라케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전반부에 읽었던 그 라케스, 그 다음에 카르미데스, 좋음과 나쁨에 대한 알매 관계를 다루고 있다. 카르미데스는 뭐 여러분들이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라케스는 여러분들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조별로 토론했고, 또 조별 모여서 전체 토론을 했고, 독서 토론을 하고 그랬으니까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좀 감을 좀 잡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뭐 기억 이제 떠올려 보세요. 우리 또 라케스를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됐잖아요. 용기가 전문 영역인 장군, 그렇죠? 라케스와 니키아스가 장군이잖아. 현역 장군, 하여튼 뭐 장군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이 카르미데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뭐 플라톤 대화편들을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소크라테스가 전쟁에 갔다가, 그러니까 뭐 이때 전쟁이라는 건 아테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민군이라서 60세 이전까지는 다 시민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불려가는 겁니다. 영장이 나와서 소집이 돼서 전쟁터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당시 카르미데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 나이가 30대쯤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 갖고 있는 어떤 드라마적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에 져서 우울한 아테네 뭐 이런 게 깔려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전쟁이라고 해서 뭐 젊은 남자 다 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간 사람이 있고 안 간 사람이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럼 또
그 전쟁이 한 전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을 테니까 스파르타와의 전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 뭐 집에도 갔겠습니다만 친구들 찾아서 나온 거죠. 동네 마실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체육관에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거기 갔더니 이제 크리티아스였죠. 크리티아스인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는 크리티아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크리티아스와 친척지간인 카르메데스라는 미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 보면 약간 에로틱한 얘기도 좀 나와요. 카르메데스 너무 잘생겨갖고 소크라테스가 뭐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당시 동성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무슨 뭐 옷깃을 통해서 몸이 훤히 들여다 보여갖고 뭐 도저히 심장 하나 내지 마라 막 이러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적 세팅에서는 이 미남자가 워낙 추근되는 아저씨들이 많은 거죠. 당시에 그 동성애 문화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잘생긴 청소년들을 상대로 20, 30대의 중장년층 아저씨들이 애인 관계가 되는 구애자들이라고 또 불러요. 에라스테스. 근데 이제 뭐 워낙 잘생겨갖고 아저씨들이 막 뒤에서 막 팬클럽이 따라다니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던 친구라서 역설적으로 본인의 절제가 필요한 거죠. 자꾸 유혹하니까. 아저씨들이 자꾸 유혹하니까. 얘기가 너무 징그러우면 그냥 남녀 관계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여인을 추궁거리는 동네 총각들, 뭐 동네라는 말은 좀 웃긴다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궁되는 사람이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궁되는 쪽이 있는데 사실은 뭐 추궁거림을 당하는 쪽이 뭐 절제가 있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게 유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 견디는 힘,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절제가 필요한 미남자를 상대로 소크라테스가 대인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덕, 용기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그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 거예요. 장군이라면 당연히 용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이 젊은 미남자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제가 필요한 거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라케스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용기란 무엇이 있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할 것에 대한 알미다 뭐라 치게 이제 니키아스의 답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런저런 문제를 대서 그게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논박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수정하면 꽤 그럴듯한 얘기가 될 거라는 암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용기의 문제가 어떤 식이 됐어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알면 결국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암,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현재, 과거, 미래 전체에 걸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미 필요한 것이 용기가 대상으로 하는 알미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용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덕을 다 갖춘 사람이 갖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기에 대한 정의를 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는 엉뚱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맺었지만, 아니 그럼 뭐 용기도 덕인데 뭐 그럼 뭐 모든 덕들에 다 이게 다 필요한가 보지, 뭐 이렇게 진도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진도는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를 위해서 필요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남, 거기에 반해서 전통적인 용기는 뭐였어요? 그 라케스가 보여줬던 거죠. 전세가 불리해도 물러서지 않는 거. 유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적진에 막 뛰어들어가고 그러는 거, 그런 저돌적인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용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켓스가 헷갈린 이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적 용기는 암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분노하고 질주하고 뭐 이런 건데,
소크라테스가 차근차근 따져주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용기와 알므로서 용기 간의 어떤 대립구도가 생기죠. 또 한편 이제 카르미데스 쪽에서는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문제, 절제가. 자, 절제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절제가 뭐예요? 배고파서 라면 먹고 자고 싶은데, 라면 먹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얼굴 팅팅 붓고, 다이어트 중인데, 뭐 등등.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라면을 먹고 싶은 나를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는 내가 타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이기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뽑아내는 함축인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안다고 했을 때 그건 알미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인데, 그게 좋음에 대한 알미인지 어떤지, 그걸 알든 모르든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절제는 좋은 것이라는 또 전통적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절제하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되게.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문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과 펼치는 대인 논쟁. 그러니까 용기나 절제라는 어떤 개별 덕목이 필요한 사람들과 펼치는 대인 논쟁이라는 성격이 하나 있고, 알매 문제를 가지고 그걸 얘기함으로 해서 그 개별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누구와 논의하든 상관없이 뭐 용기에 대한 논의라면, 또는 뭐 절제에 대한 논의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어떤 논증 과정,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라케스와 카르미데스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에우티프로는 이것도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세 명의 고발자들의 고발 당해서 불경죄인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낯선 신을 끌어들여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관청에 갔다가, 그 관청에 나오는 길에 에우티프론을 만나죠. 에우티프론이 서로 당신은 웬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는 2차 저차했고 에우티프론은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자기 아버지 농장에서 옛날에 일했던 사람이 뭐 술을 먹고 왔는지 어쨌는지 뭐 시비가 붙어서 난동을 부리니까 사람들을 찔렀고 죽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제압을 해서 꽁꽁 묶어서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 던져놓은 거죠. 그래 놓고는 사람을 죽인 일이니까, 이런 일은 또 가서 그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제의 어떤 종교적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근데 이거 마침 거기가 이제 낙소스라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가서 물어보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날이 추워갖고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얼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우티프론이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거 불경죄다, 고발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야, 넌 아버지를 다 고발하러 오고 너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경건이 뭔지 알 테니까 나한테 좀 알려다오. 그래서 내가 재판에 가서 그 얘기를 좀 써먹어야겠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불경죄로 고발한 자가,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 소크라테스의 질문대에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처구니 없이 아버지를 고발할 정도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경건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경건은 일종의 정의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좀 드러나
냅니다. 자, 그리고 프로타고라스는 이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피스트거든요. 그 소피스트가 이제 아테네에 와서 강연을 하니까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뭐 의술의 신 히포크라테스가 아니고 동명이입니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프로타고라스한테 좀 배우고 싶으니까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서 프로타고라스와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만 해야 되는데, 프로타고라스에게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 뭐 이런 등등의 덕들이 있는데, 그 덕들이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로타고라스가 뭐 상식적으로 용기하고 지혜는 다르고 절제하고도 다르고 그런 거니까 각기 따로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덕은 알미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대립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인론증의 성격은 좀 약하긴 한데, 프로타고라스는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선생이에요. 근데 덕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소크라테스한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인론증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리시스라는 대화편은 우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데, 리시스는 히포탈레스라는 친구가 어린애예요. 이제 10대 초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사실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10대 초반에 친구를 좋아하고, 물론 이제 이성일 수도 있지만 동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동성에 대한 어떤 뭐 강한 우정, 이런 거 느끼면 내가 쟤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설렘도 갖고 뭐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는 동성애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서. 히포탈레스가 리시스라는 애를 짝사랑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게, 뭐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좀 주책을 부리는데, 리시스라는 친구는 잘생겼죠. 이쁘장하게 생겼나봐요. 10대 초반이니까. 리시스는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해주고, 부모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필리아는 무조건적으로 받거나 주기만 하는 게 아니다. 서로 상호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필리아가 우정의 의미도 있고, 이제 사랑의 의미도 있는데, 누가 누구의 친구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추상적인 논의까지 끌고 가는 게 이제 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짝사랑하는 친구, 사랑을 받기만 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우정이 그러면 덕이냐?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게 덕입니다. 그 능력. 메논. 뭐 얘기가 깁니다만 요 페이지까지 가야 되니까 메논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이제 뭐 덕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메논이라는 친구가 소크라테스의 논박에 밀리다 짜증이 나갖고 시비가 붙는데, 어떤 식으로 시비가 붙냐면, 아니 그렇게 덕이라는 건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고 또 막 그러는데, 덕이 뭔진 알아야 뭐 덕은 가르쳐 줄 수 있다느니 뭐니 무슨 소리를 할 거 아니냐. 덕이 뭔지도 모르면서 덕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를테면 내가 아무개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뭐 시장에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도 못 알아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덕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이승의 삶을 살기 전에 영혼의 상태일 때 덕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상기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을 떠올리면 된다. 그래서 여긴 뭐 가설의 방법도 나오고 암과 참된 믿음을 구별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 얘기만 합시다. 근데 그 상기라는 게 뭔지 알려주겠다. 근데 뭐 전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고, 능력의 한계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한 사례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메논이 데리고 다니던 노예를 이렇게 불러와서
그 노예 소년에게 삼각형 그 문제가 뭐였더라? 아, 제곱에 관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나 각 면이 뭐 1대 1이면 이런 면적 정사각형의 면적의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을 그려봐라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수학 모르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1의 2배는 2라는 건 아니까 그러면 2씩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2배가 아니고 4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2배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뭐 이렇게 이제 질문만 해서 그 노예 소년이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 소년이 주어진 면적의 2배가 되는 사각형을 그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생각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지했다가 이게 마비 상태라는 건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하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막 전기 가올에 쏘인 것처럼 감전 상태가 되고 마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무지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구하게끔 하는 적극적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거, 철학적으로 계몽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과 난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재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적 논박이라는 것을 건설적인 철학의 준비 과정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이제 맨원에 나온다 라는 얘기까지입니다. 뒤에는 또 카르미데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뭐 한참 긴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보강 수업의 마지막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죠? 보강 수업도 그렇고 한 학기 동안 발표 토론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